자, 5번. 자, 다음 중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하여만 결산일 기준 환율로 평가 조정하시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원래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라고 하는 것, 뭐 대여금이라든지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바로 아래도 바로 보이는 선급금 이런 것들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아니죠. 제 표현대로 하면 타이밍의 차이로 조정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화에 대해서.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당사의 외화 채권은 다음과 같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970원이다. 당사는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그럼 그냥 문제별로 각각 해보면, 자, 지금 장기 대여금인데,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1050원인데 970원으로 내렸죠. 그럼 내린 게 우리 1달러당 80원이 내렸죠. 그럼 80원이 2만 달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2만 달러 1050원 곱한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는데 2만 달러가 970원이다라고 계산해서 둘이의 차이를 조정해도 되겠죠. 자, 어떻게든 우리 쉬운 방식으로 하셔서, 그러면 지금 달러당 80원인데 2만 달러면 160만 원이 내렸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게 계정 과목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대여금은 자산이죠. 차입금은 부채고. 그럼 자산이 내렸으니까 자산 자리인 차변의 반대쪽인 대변 쪽에다가 이를 장기 대여금을 줄여주는데, 뭐 거래처 안 알려주고 있죠. 그냥 거래처 보스라고 쓸게요. 금액은 160만 원이 내렸고, 그럼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써줄 거죠. 자, 그럼 이 외화 환산 손실, 자, 얘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몇 번 되죠? 100번 번호가 900번 되죠. 그래서 환산하는 거지만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보이지만 얘는 화폐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으로. 자,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환산한다고 해놓고선 환산 안 하고 또 이 금액으로 안 하면 차이 조정할 거예요. 근데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장부상 단기 차입금 중 외화 차입금은 2천만 원이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이번엔 2천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고, 그러면 지금 2만 달러를 970원으로 하면 금액이 1940만 원이네요. 지금 얘를 계산을 하면, 그럼 지금 얘 금액이 계산하면 1940만 원이니까, 그럼 둘의 차이가 60만 원이 내린 거죠. 60만 원 내렸는데 이번엔 단기 차입금 중 부채네요. 그럼 부채가 60만 원 내렸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줄여주면 되겠죠. 부채 자리는 대변이니까.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 뭐 똑같이 보스사로 할게요. 60만 원 내렸고, 이번엔 부채가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지금 현재 문제 출제위원이 외화를 무진장 좋아해요. 외화를 무진장 좋아하기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회수나 상환할 때 일어나는 거고 결산 때만 환산을 하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장기 차입금 중에는 외화 차입금 3,800만 원 있으며 기말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그럼 4만 달러인데 기말 기준 환율, 재정 환율로 보면 970원으로 하면 지금 금액이
3,88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3,880만 원이면은 80만 원이 올랐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화가 아니고 장기 차입금이네요. 그럼 장기 차입금 부채가 80만 원 올랐으니까 부채 자리인 대변에 우리는 장기 차입금을 높여주고 80만 원만큼 높이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다 8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12월 말 재고자산의 실질 재고는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 제공품, 상품, 제품이 있는데 원재료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는 1,500만 원이다. 차액 300만 원은 원재료 운반 중 파손된 금액으로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럼 얘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원가성이 없다는 건, 자, 그래서 원재료 300만 원만큼 그럼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린 대변에 원재료 없어진 만큼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에서 300만 원을 줄여주고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다음 7번 기말 상품 장부상 재고 원가는 300만 원이고 상품 감모 손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순실현 가능가액은 280만 원이다. 그럼 가치가 20만 원 내렸죠. 그죠? 그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네요. 자, 잠시만요. 데이터를 잘못 만들었네. 자, 여러분들 900 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재고자산 960번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있는 쪽에 가서 자, 960번으로 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성격을 평가 손실로 바꾸시고 관계 코드를 146번 상품으로 맞추세요. 자, 하셨나요? 960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을 때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때 우리가 분개를 하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20만 원이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총당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하는데 얘를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지금 상품이니까 이렇게 수동 계산을 해도 되는데, 자, 이 화면 보세요. 자, 시험 때 하면 지금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저처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제가 20만 원이다. 지금 20만 원이 있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상품 거다 20만 원 이렇게 썼죠. 그럼 이렇게 쓰면
결산자료 입력에 갔을 때에 상품에 가면 상품 평가 손실로 장부에 20만 원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내가 회계 처리했으니까 20만 원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시험 때는 무조건 이 항목이 들어가 있을 건데 내가 얘를 처리를 안 하고 방금 분개를 안 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칸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시험 때 무조건. 데이터를 얘가 잘못 만들어 있어서 제가 앞부분 수정한 건데, 그럼 여기에 20만 원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전표 추가를 하죠.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는 방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자동계산으로 분개를 해줘요. 그럼 자동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계산 해도 되고, 자동계산이 싫으신 분들은 방금 이 분개를 수동계산으로 이걸 직접 하고, 대신 그 칸에다가 금액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아니면 이중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계산을 쓰셔도 되고 수동계산을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거를 선택 둘 중 하나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만약에 앞에 내가 분개하고 오면 20만 원 있는 건 분개가 되었으니까 분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분개 안 하고 자동계산 할 거면 여기에 금액 집어넣어서 분개를 시켜서 전표가 들어가도록 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따 자동 계산한다면 여기에는 그럼 지금 위에 보시면 상품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써야 돼요? 280만 원 써야 돼요? 자, 지금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죠? 상품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분개를 하면 300만 원인데 20만 원 달아서 우리는 얘가 280만 원이다라고 장부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80이라고 써버리면 280인데 20만 원 달아서 260이라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줄이게 되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그대로 두고 차감 계정만 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280만 원이라고 만약에 썼어요.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는 게, 자, 우리 상품을 보면 상품이 280인데 20 줄어서 260이라고 보여주잖아. 지금 280이라 쓰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300인데 20 줄어서 280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80이 아니라 장부 금액인 300을 써서 전표를 발행해 줘야지 우리 재무상태표에 얘는 300인데 20 줄어서 280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왜 300 써야 되는지, 우리가 차감 계정 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감 계정 달면서 또 그 금액까지 줄여주면 우린 두 번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지금 우린 차감 계정 분개만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죠?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 계산할 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고 입력을 하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냥 장부 가액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 계산할 때 얘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구분 안 하고 얘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 쓰는 거고, 평가 손실은 장부 가액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평가 손실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순실현 가능액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저가법 쓰는 거죠. 우리 저가법 쓰는 게 장부가액하고 그리고 우리 그 순실형 가능액하고 비교해서 이거 중에 낮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낮은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상승하면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게 저가법이죠. 그럼 이때 이 순실현 가능액이 상품이나 제공품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이걸 쓰는 건데, 그런데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쓰는 거예요. 원재료는 이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내가 이걸 팔면 얼마를 실현할 수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판매 가격에 빼기 판매 비용을 뺀 게 순실현 가능액인 거예요. 예를 들어 장부 가격은 1,000원인데 얘를 판매 가격이 1,100인데 판매하는데 비용이나 가공비나 뭔가 부대 비용이 200원 들어간다면 순실현 가능액은 900원이기 때문에 100원 하락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재료의 경우에는 이걸 판다면이 아니라 현행 대체 원가는 이걸 사온다면이에요. 얘를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올 수 있느냐가 현행 대체 원가인데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다 주면 선택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뭐 아직 우리 계산한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막 봐두고, 자 그럼 이건 자동 계산해서 할게요. 우리 다 데이터 그렇게 수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일단 저라도 K랩이면 자동 계산 갈 거예요. 그럼 어떤 계정 과목 몇 % 하는지 보시고, 자 눈으로 익혀두세요. 회계 기준은 항상 보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보충법. 우리 법인세법 가면 이제 환입법 쓸 거거든. 그래서 자 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건 자동 계산 가서 보고, 뭐 환입 나오면 수동으로 갈 거니까 자 나중에 보고. 자 9번 장기 대여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이율 8%로 기말까지 발생 이자를 계상하시오. 자 경수산업한테 3천만 원이 있는데, 자 19년 6월 30일 날 대여했고 22년 6월 30일이 만기고 일시 상환 조건이고 매년 6월 30일에 1년간 후불 이자로 회수 약정을 했고 2020년 6월 30일 회계 처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다.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으로 해서 1년 365일로 가정하재요. 자, 그럼 지금 이 말은 장기 대여금이니까 우리는 이자 수익을 올해 걸 인식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올해 이자 수익 인식한 적 있나요? 여기 인식했잖아. 6월 30일 날. 그죠? 그럼 6월 30일 것까지는 우리는 이자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우리는 초일부산입이라는 건 6월 30일 빼고 7월 1일부터 카운팅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올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를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6월 30일 날은 이자 회계처리 적절하게 받았다는 건 돈 받으면서 이자 수익 처리했잖아.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자는 또 그 다음 연도에 받겠죠. 매년 1년마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의 이자가 0.088%고 곱하기, 자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며칠간이죠? 184일이죠. 그럼 365 하면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 이렇게 손가락 해보면 되잖아. 7, 8, 9 맞죠? 그러면 92일. 그리고 10월, 12월이 30일이니까 92. 그래요. 그래서 92, 92 하면 184일이에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3천만 원에 8% 곱하기 184 나누기 365 하면 얘는 좀 그때 끝 단위는 우리가 절사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오네요. 그럼 이 금액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올해에. 그럼 우리 회계 처리를 하면 대변의 이자 수익 120만 9,863원, 차변에 얘가 미수 수익 120만 9,863원.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2021년 6월 30일 날 이자 수령 시 회계 처리를 시키면 우리는 이자를 받을 때 240만 원을 받겠죠. 3824. 그럼 240만 원을 받을 건데, 그럼 대변에 지금 방금 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 미수 수익은 120만 9,863원을 빼고 나머지 119만 137원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문제에서 전기의 미수 수익 인식한 거 있다라고 하면 뺀 나머지가 올해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일반 전표에도 이자 받는데 전기 말에 이자 수익 인식한 금액이 얼마 있다면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 뒀겠네. 방금 그 분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반 전표에도 등장을 하죠. 이런 표현들이. 그럼 전기 말에 회계 처리했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얘 지우기 위해 대변으로 이게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21년도에 올해 발생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으로 올해 것만 인식하는 거다. 그게 뭔 말이에요? 처음 받았을 때? 아니, 미리 받으면 이자 수익을 처리해놓고 그만큼 내년 거는 선수 수익으로 뒤집을 거고, 얘는 뒤에 받으니까 인식한 적이 없잖아. 이거는 지금 내가 미리 받으면 이연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연이 아니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연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2월 할 때 이자, 이동할 때 이자예요. 월을 넘기는 게 2월, 이연은 해를 넘기는 게 이연이에요. 해년자. 그럼 이거는 돈을 주고 받는 일이 미리 생겼기 때문에 처리할 때 상급 비용이다,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아무 사건이 발생 안 해. 이자 안 받아서 회계 처리 안 했잖아. 12월 31일까지. 그런 걸 우린 예상이다 혹은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안일밀자. 얘는 미리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먼저 선자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거인 경우에는 수익이면 올해 거는 수익 계정 과목, 차기 거는 선수 수익 남아야 되고, 얘는 받은 적 없으니까 올해 거만 수익으로 남기고 미수 수익이라 쓰는 거고. 이게 우리 이연과 예상의 기준이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번. 주식회사 가벨산업은 2019년 4월 15일 장기 투자 목적 A 주식 2,3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공정가액은 2019년 12월 31일에 2,420만 원이,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에 2,25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단기 말 이전 회계 처리는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가벨산업은 A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서 8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있다. 뭐 별말 아니네. 매도 가능 증권은 말 안 해도 그냥 장기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써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전기의 취득은 3천만 원 했고, 그리고 전기 말에 2,420만 원이라서 12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인식했고, 지금 올해는 이 금액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전기에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으로 상승을 시켰겠죠. 이건 전기 이야기고, 그럼 올해는 매도하는 증권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지금 자, 그럼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금액을 공정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내린 금액이 총 170만 원이 내렸죠. 그럼 17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을 먼저 내려줄 거예요. 우리 분기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거 써야 되죠. 위에 건 당좌자산, 아래 건 투자자산.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말이 안 적혀 있으면 투자자산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170만 원이 내렸죠. 자,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 분계 해본 적 있으시니까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장부에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올랐다고 남아 있어야 돼요? 내렸다고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장부의 잔액은? 장부에는 지금 우리 얼마에 샀죠? 2,300에 샀으니까 지금 2,250이면 장부에는 50만 원 내렸다고 적혀 있어야 돼요. 120 올랐다가 지금 170 내려가지고 50만 원 손해잖아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장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 주식 한 종류인데 이거 가지고 올랐니 내렸니 했을 때 얼마 오르고 얼마 내렸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순액으로 얼마 내렸어요 아니면 얼마 올랐어요 이렇게만 장부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만 남아 있을 거예요. 차이만. 그럼 50만 원 내렸다는 것만 장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만 있어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전기 지금 170 내렸는데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 120만 원 있는 거 있죠? 예, 전기에 했던 거. 그래서 걔를 상계시켜 주고 먼저.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2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이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럼 평가 이익 120만 원은 전기했던 거 지운 거잖아.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서 반대쪽에 써서 지워주는 거죠. 자본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금액을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170 내린 거 자산 가격의 차이만 쓰고 그리고 나서 50만 원 평가 손실이겠네. 얘를 먼저 써요. 그럼 나머지는 과거 이익이었나 봐. 그냥 써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분기가 더 빠르게 되겠죠. 왜냐면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장부에는 마지막 취득 원가의 차이만 남아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4, 5 때부터 처분하기 직전까지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 안 해요. 지읒시 부대 비용도 원가에 포함시켜버리고 평가할 때도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두고 있다가 마지막 팔았을 때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영업외 수익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 이제 11번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으로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생산직이 전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그럼 전기말에 이 금액에 맞춰뒀겠죠. 1억 원의 추계액에 맞춰뒀겠죠. 추계액은 전 직원이 그만둔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 금액. 그럼
이 금액인데 기중에 퇴직금 지급을 했어요. 그럼 4,320만 원을 지급을 했으면 남아 있는 거는 5,680만 원이 남아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5,680만 원 남아 있겠죠? 이 금액 추계 설정해 뒀는데 이만큼 지급했으니까. 그럼 5,680만 원 있는데 올해 기말에 9천만 원 맞춰 놔야 돼요. 그러면 3,320만 원이겠죠? 뭐 당연히 사실 얘 둘이 천 차이니까 3,320 채우면 되겠지. 자, 그럼 3,320만 원을 보충할 거예요. 추가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거 우리 자동계산 어차피 들어가야 될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자동계산 가서 하게 3,320 체크해 놓고, 자, 얘는 그럼 7천만 원인데 2,538만 원치 지급했고, 그리고 7,200 할 거면 2,738만 원 채워 넣으면 되겠죠? 제가 방 계산한 방식 이해가시나요? 200만 원 더 늘었으니까 200만 원 더 채워서 넣으면 되지, 쓴 만큼에. 그죠? 그럼 그만큼 처리하면 될 거니까 자동계산 가서 쓸게요. 자, 다음 12번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지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자산 코드는 모두 일로 한다. 자, 이건 지금 이런 표현 쓴 거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왔으란 이야기니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할게요. 자산 코드 이 이야기하는 건 고정자산 등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결산자료 입력 고정자산 등록하고 13번은 우리는 법인세 계산하는 거죠. 이따 법인세 계산을 하고 다음 14번도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여기까지 우리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하고 있었죠. 컴퓨터에 입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더 이상 추가로 써줘야 될 거 없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으로 갈게요.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그냥 엔터 치세요. 엔터만 치면 그럼 자산이 한 종류면 여기에 하나씩 뭐 비품이다 차량 운반고라고 쓸 건데, 근데 다른 분들이 차량 운반고라고 해놓고 여기에 다른 거 다 쓰고 뭐 이렇게 실수하길래, 근데 비워놓으면 계정 과목 코드를 그때그때 쓰니까 실수를 덜 해요. 자, 그럼 자 쓰면 우리 계정 과목 코드 첫 번째는 비품, 이 코드를 1번으로 쓰라고 방금 문제에서 말한 거죠. 그리고 에어컨, 아니 이도 시간 시라고 하면 되지. 형님이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옛날 표현이에요. 전자레인지 막 그러고 그래요. 자, 그럼 정률법 맞고 기초가격 900, 상각누계기 380, 내용연수 5년, 얘는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800번대. 이 경비 구분은 정확하게 해둬야 되죠. 그리고 업종 구분은 안 줬으니까 얘는 비워놓고, 다음 기계장치 1번 측정장비 2018년 8월 14일에 3,400, 1,350만원, 내용 연수는 8년, 이번엔 경비 구분을 500번대. 경비 구분 잘해줘야 컴퓨터가 알고 위아래 넣어주겠죠. 자,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 이건 올해 취득을 했네요. 자, 올해 취득한 거는 기초가 아니죠. 이 기초는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올해 취득한 거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4번 단기중 취득에다 쓰는 거죠. 그럼 단기중 취득에 500만 원이고 5년이고 영업부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 입력은 끝났고, 그럼 이제 결산자료 입력 가서
우리가 자동 계산하려고 한 것들을 볼게요. 자,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자, 기간은 그냥 엔터 치세요. 괜히 급하게 치다가 보면 날짜 잘못 써요. 그리고 저처럼 불러오시겠습니까? 나오면 아니요라고 하는 뜻은 전표 입력된 대로 새로 불러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라고 하면 내가 입력하기 전 옛날 마지막 본 모습으로 보이겠다는 거니까 지금 우린 방금 입력된 것들을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해야지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풀자고 하는 게 혹시 마이너스 뜰까봐. 그럼 수동 계산하러 다시 도로 나가야 되는데 딴 거 하면 시간만 날리죠. 그래서 자, 대손 삼각 버튼을 클릭해서 자, 대손율 1%고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 한다 그랬으니까 얘 둘이 다 플러스네. 그럼 설정 안 할 거는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다 지워버리고 우리 삭제할 땐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결산 반영을 하면 자, 여기 판관비에 둘 다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삼각에 얘가 들어왔고 이제 우리 343페이지의 6번 문제부터 이제 하나씩 자동 계산을 할게요. 자, 6번 문제에 자, 원재료는 1,500이었는데 300이 감모 손실이라서 1,200 쓰는 거고 상품은 우린 평가 손실이 있는 거 7번 예 자동 계산하려고 했는데 하고 300만 원 쓰면 되죠. 지금 이 재고 자산 6번 7번 같이 합쳐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 화면 제일 위에 상품에서 상품 평가 손실 20만 원에 넣어 놓고 얘는 3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200만 원.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60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9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얘네들 둘은 끝났고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서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금액 앞에 계산해뒀죠. 3,320, 2,738만 원. 자, 그럼 먼저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508번 퇴직급여 1,200 있는데 3,320만 원 써주고 이 508번 농우비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생산지거 추가액 앞에 계산해뒀던 거 쓰고 다음 우리 판관비의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2,738만 원이라고 써주고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불러 올려 그러면 여기 위에 감가상각 버튼 이거 누르고 그렇죠? 그럼 방금 우리가 등록했던 애가 세 개가 보이죠? 경비구분 잘해야 컴퓨터가 재정비다 판관비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경비구분 정확하게 하자고 했죠. 그럼 결산 반영 누르면 우리 기계장치는 여기 들어왔고 위에 500번대 감가상각비에 그리고 비품 거 들어왔고 아래 소프트웨어 거 들어왔고 다 잘 들어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13번 여기서 할게. 자, 여기에 오시면 자, 여러분도 3억 5,731만 2,035원인가요? 이 금액인가요? 자, 그럼 이 금액이면 자, 앞에 제가 2억이 초과하면 이 방식을 쓰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실 때 3억 5,731만 2,035원이면 곱하기 순서대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곱하기 0.2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감면 없죠. 1.1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나오나요? 그럼 금액이 5,660만 8,647원. 세금은 소수점 단위는 절사죠. 반올림은 없어요, 절대. 이 금액 나오나요? 자, 나중에 시험 때 여러분 직접 계산하셔야 되니까 계산하는 건 직접 한번 눌러보세요. 안 눌러보시면 나중에 내가 풀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이 법인세라는 거죠. 자, 법인세인데 선납세금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선납세금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화면 제일 아래 내리시면 우리 컴퓨터는 K랩은 장부의 선납세금을 보여줘요. 왼쪽에. 그럼 이거 정리분계하라는 거 하려면 1745만 1760원을 그대로 쓰면 선납세금 정리분계를 하라고 내가 써준 거예요. 하셨죠? 그럼 우리는 전체 법인세인데 추가 계상액은 내년 3월 달까지 납부할 세금들 미지급 세금 분계할게. 우리 방금 계산한 게 5,660만 8,647원인데 선납세금이 1,745만 1,760원이니까 그러면 추가 계상액은 3,915만 6,887원이다 라고 쓰면 내가 계산한 법인세가 여기에 들어오죠. 지금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이거예요. 법인세 등 적혀 있는 걸 차별에 분계되고 얘는 선납세금 대변에서 정리하고 얘는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 법인세가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표 추가. 자, 그럼 전표 추가하면 이제 우리가 분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분계보다 분계가 더 많이 들어오죠. 여기에 우리가 한 것보다 분계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품 매출 원가 하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쭉 정리 분계를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계잔액사항표 12월 31일로 가보시면 화면 아래로 내리시면 500번대의 경비들이 애들이 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500번대 제조원가의 잔액들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전부 다 상품 매출 원가를 비용으로 다 집계해서 정리시켜 버린 거예요. 방금 거기에서. 그럼 지금 이제 판관비하고 뭐 영업의 수입 비용들 남아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마지막 문제가 14번에 이익요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는 문제죠. 자, 이익요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는 문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 열고 엔터 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불러올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열고 엔터 치면 단기 순이익을 산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익요금 처분 계산서 열어서 아니요라고 하면 방금 산출된 걸 새로 불러와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단기순이익 불러 들어오는 게 지금 방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연결되거든. 그럼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인용되어 있던 걸 다 불러오게 하려고 여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문제 보면 처분 확정일 같은 거 적혀 있나요? 처분일자는 임의로 입력할 것. 그럼 임의로 입력되어 있고 자 그럼 문제에서 당해년도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설정액은 126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있네. 자 우리 지금 여기가
주주총회에 의해서 설정하는 거. 여기가 그럼 자 여기도 눈으로 봐두세요. 나중에 분기해 볼 건데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임의적립금 했던 거 있죠. 이걸 적립했다가 필요 없어서 도로이익잉여금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빚값자라고 모아뒀는데 빚 갚을 필요가 없어서 다시 돌려넣는 게 임의적립금 200이에요. 그래서 같은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는데 분계는 뒤집어서 얘네들은 처분하는 거니까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배당하고 적립하고 하는 거고 위에 여기 200은 거꾸로 이렇게 적립했던 애들을 필요 없어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거. 이게 위쪽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거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에 126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단기 상각액이 50만 원. 처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2천만 원 배당. 그럼 현금 배당 2천만 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 현금 배당의 10%를 한다고 했고 200만 원이고 다음 사확장 적립금 뭐 없으면 만들려고 그랬더니 있네. 500만 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없다. 내가 쓰려고 하는 이익이윤 처분액 임의적립금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 쓰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아래 칸에 클릭하시면 위에 칸 추가가 떠요. 제일 아래 칸 쓰면 그럼 칸 추가 누르면 아래 칸이 생기죠. 그럼 여기에 코드 번호에서 F2번에서 찾으시면 돼요. 지금은 있으니까 뭐 이거 쓴 거고 없다면 그렇게 해서 만드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앞쪽에 계정 과목이 적혀 있죠. 계정 과목 왜 적혀 있을까? 그치, 분개해 주려고 있는 거죠. 그럼 분개하라고 시켜야 되잖아. 얘도 전표 추가 안 하면 이 문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 전표 추가. 이제 이렇게 났으니까 전표 추가하면 분개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분개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전표 추가를 하면 분개되었죠. 그럼 우리 다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가보면 지금 이제 얘네들이 방금 이제 이 매출 원가까지 다시 다 정리하고 판관비까지 정리하고 전부 다 정리해서 집합손익 만들어서 얘를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 뒤집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여기 800번대를 하고 전부 다 모아둔 게 얘가 이제 집합손익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이 분개를 하고 나면 합계잔액상표에 가시면 이제 아래쪽에 자산부채 자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익비용은 잔액 없도록 전부 다 정리가 끝나버리죠. 이걸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 분개까지 하고 나면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차기로 당연히 2월 되는 거고 수익비용은 올해 거 가지고는 집합손익이라는 게 모든 수익과 비용 정리해서 얼마 이익이다. 그 이익을 이익이 이제 내 돈이잖아.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보내는 분개까지 방금 컴퓨터가 다 해준 게 방금 그 분개예요. 컴퓨터 고생 많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고 나면 얘가 돼서 차기에 배당할 때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다 날리고 없애버리고 분개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에 우리가 이제 배당할 때 3월달에 2월달 배당할 때 이 금액으로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지어가면서 대변에 배당을 하죠.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결산이었어요. 자, 우리 지금 16분인데 우리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